자, 이것이 이제 부동산의 분류인데, 부동산은 크게 이제 토지하고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포인트는 토지의 용어입니다. 이 토지 용어가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한 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의 용어는 보통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3,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포인트는 제가 심화 이론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정리해 드릴 거고, 오늘은 용어 등록까지는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이 토지의 용어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38페이지부터 그 보시면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그 법령에서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이름을 붙였던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지목이라고 하거든, 지목. 근데 그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지적에 관한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법 이름을 지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옛날에는 지적법으로 통용을 했거든. 법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지적법이. 근데 그 지적법에서 배우는 지목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아니고, 내일 과목이 뭐죠? 내일 수업이 공시. 자, 화요일은 공시법하고 세법이 객주로 진행된다, 그지? 그러니까 또 화요일인데 내일 세법책 들어와서 책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시간표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은 공시법 1월 12일 날, 다음 주에는 세법 들고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요일 수업은 항상 칠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책을 좀 제대로 들고 와요. 내일 공시법 시간에 이제 지적법을 배울 거거든. 그럼 지적법에서 지목이 28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지목하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쓰는 토지의 용어는 다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제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용어를 20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부동산에서도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 토지의 용어는 고정적으로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1번에서 4번까지 4개의 용어를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부지, 택지, 대지. 그 대지를 줄여서 그냥 대라고 해놨죠. 그 대는 이제 지목 이름인데, 대나 뭐 대지나 그냥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대지하고 택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까지를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라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지목이 대인 토지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대까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자, 요 세 개의 용어를 가장 먼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부지가 이제 가장 크고, 그 부지 속에 택지가, 택지 속에 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어를 이제 구분하자면, 자, 이게 이제 토지가 이만큼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자, 요 이제 노란 부분만큼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예요. 대부분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단 말이야, 그지? 도로 위에 건물 못 짓겠죠. 하천 위에도 건물 못 짓죠. 예를 들면은 하천 부지라든가 도로 부지라든가 또 철도 용지라든가, 뭐 그리고 또 맹지라든가 길이 없는 땅이 있죠. 도로가 없는 땅, 이런 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자,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나누었을 때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택지. 그러니까 이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런 뜻이네, 그죠? 건축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냥 건축 가능한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건축할 수 있느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이런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데, 이 택지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야. 근데 이게 이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죠. 근데 그 중에 공업지를 빼버려. 빼고 나면은 주거지하고 상업지만 남겠죠. 그죠? 주거지, 상업지만 남게 되는데, 이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대지는 이 대자를 잘 봐라. 요 지금 받침이 흑도 받침이 붙었죠. 그죠? 요 대지가 나중에 8번에 가면 대지가 또 한 개가 나와요. 그 8번에 있는 대지는 오디자 받침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대지가 두 개니까 한자를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나온 대지는 흑토 받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흑토 받침이 붙어 있는 대지는 반드시 지목이 대여야 돼요.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라 그랬지. 그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대지가 되는 거야. 지목이 대가 아니라면 대지가 아닌 겁니다. 근데 뭐가 지목이 대가 되느냐? 주거지하고 상업지가 지목이 돼요. 자, 지적법에서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목, 일반 영업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이 대란 말이야. 근데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야. 이 공업지는 지목이 공장용지예요.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장과 부속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고 공장용지거든. 그래서 이건 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지는 건축 가능한 택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뭐로? 대. 공장용지가 아니라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대지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공업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공장용이기 때문에 대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업지는 택지에는 포함이 되지만 대지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목이 대가 아니기 때문에.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지를 그냥 건축부에서는 대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적부에서는 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목이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나 대지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요 두 개의 지목이 대라고. 주거지와 상업지 지목이. 이렇게 주택과 상가를 건축할 수 있으면 그거는 대지가 되지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장용이라고 하는 거지 대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용은 택지에는 포함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든 상업지든 공업지든 다 건축이 가능하니까 이건 택지에는 포함이 되는데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공장용이라서 대지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하고 그 택지 중에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 대지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부지는 뭐냐? 이겁니다. 이 흰 테두리가 이제 부지가 되는데 이 부지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있고 그죠? 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잖아요. 그 노란 부분 건축 가능한 토지하고 빛검정 부분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다 합치면 흰 테두리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합친 개념이야. 그럼 쉽게 표현해서 그냥 모든 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하천 부지라든가 도로 부지까지 등을 포괄하는 가장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모든 토지를 그냥 통틀어 부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가장 넓은 의미죠. 부지가. 그 부지 중에서 부지 중에서 요즘은 이제 기침하는 것도 참 겁이 나서 그죠? 밥 먹다가 기침 한번 하면 뭐 숟가락 놓고 전부 튀어 나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죠? 기침하는 것도 조심스럽네.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가 뭐고? 부지이고 그 부지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하고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반드시 대로 건축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거야. 대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하고 건축법 사이 지적법에서는 대, 건축법에서는 대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논란의 대상에 있어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 택지라든가 부지는 종종 등장합니다. 시험 지문에. 그래서 부지하고 택지까지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 그려야 돼. 필지와 획지.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5번 죄송. 5번이죠. 그제? 1, 2, 3, 4는 얘기 한꺼번에 정리를 했고 5번에 필지와 획지가 나오는데 토지의 용어에서 뭐 가장 그동안에는 가장 빈번하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필지와 획지를 구분한 겁니다.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률적 개념인데요.
이게 왜 법률적 개념이냐? 이거는 법에서 쓰는 용어야. 법. 그러니까 등기법, 등기법이라든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에서 쓰는 등기법, 지적법 상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상으로 토지를 등기할 때, 또 지적법상으로 토지를 등록할 때 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률적 개념인데, 자, 지적법에 보면은 지적법이란 지적법에서 보면 필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지적법에서는 필지란 하나의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개의 지번이 붙어있는 한 테두리를 1필지라고 하고요. 지번이 한 개가 붙어있으면 필지가 한 개고, 지번이 세 개가 붙었다. 번지가 1, 2, 3번지 세 개가 붙었잖아요. 그 필지가 세 필지라는 뜻인데, 이 필지가 한 개면 물건도 한 개라는 뜻이 되고, 필지가 세 개면 물건도 세 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소유권의 구분 단위가 된다 이 말이야. 소유권의 구분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붙는, 하나의 지번을 갖는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란다. 그러니까 필지 그러면 딱 그냥 입에 기계적으로 딱 숫자가 될 게죠. 한 개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 단위, 요 말이 그냥 주르륵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필지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입니다.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등기 등록 단위란 말이야. 등기법, 지적법에서 쓰는,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률적 개념이죠. 그럼 획지는 뭐냐? 이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거는 왜 이건 경제적 개념이냐? 이건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획지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개 활동을 한다거나 감정평가 활동을 한다, 뭐 입지 선정 활동을 한다,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야, 그 토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지?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냐? 가격이나 면적의 구분 기준이 필요해요.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단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격의 단위는 뭐죠? 원 아닙니까? 원. 그죠? 원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잖아요. 그죠? 평이 아니라.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가격의 단위는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 획지라는 거는 단위가 아니고,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단위는 아니고요. 그냥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는 용어란 말이야. 중개활동할 때 그게 토지가, 그 토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야? 이런 구분 기준으로 쓰는 용어인데, 요걸 이제 정의하면은, 그죠? 획지는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줄 빨리 쳐.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게 칼라로 명시가 되어 있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 말이 뭐?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의 토지,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일획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면에 토지가 한 개 있다. 근데 요 토지가 전체가 1번지다. 그럼 지번이 한 개로 형성되어 있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지번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야? 필지라. 한 개의 지번이 붙는 요 한 덩어리를 1필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반부는 1번지고 후반부는 2번지야. 그럼 지번이 두 개가 붙었죠. 그럼 필지가 두 개라는 뜻이고, 필지가 두 개면 물건도 두 개다 이 말이야. 한 개의 지번이 붙는 요 한 덩어리를 뭐? 필지. 그러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는 요 필지 단위로, 한 개의 지번 단위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록도 지번별로 등기나 등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을 할 때서는 이 한 개의 지번이 붙는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요. 필지가 하나면 물건도 한 개, 필지가 두 개면 물건도 두 개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게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역시 도로변에 토지가 하나 있어. 근데 이게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이라, 그러면 가격 수준이 전부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가격으로 형성된,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잖아. 그죠? 이게 뭐야? 획지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획지가 한 개인 셈이죠. 근데 토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할수록 가치가 높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인데, 뒷부분은 도로에서 멀어졌으니까 제곱미터당 8만 원 수준이라면 가격 수준이 두 개로 나눴죠. 획지가 두 개다 이 말이다. 알았죠? 이렇게 한 개의 가격으로 형성된 요 한 덩어리를 1획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한 덩어리를 1
필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지번.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그래서 이 가격을 구분하는 개념이 획지니까 이게 경제적 개념이야. 어이? 그럼 부동산 학에서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획지하고 필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말했지. 대답하지 마. 승기 씨는 다른 사람 답한 뒤에 제일 뒤에 답을 해. 확률 50%인데 맞추는 적이 없냐 그렇게. 당신 오역성 문제 풀면 거의 다 틀리지. 50% 확률짜리는. 부동산 학에서 쓰는 용어가 이건데 왜 그게 필지가 어디 중? 필지는 요 사람한테 중요하다니까요. 내일 오실 분, 배에 뽕 나온 사람 있잖아. 공시버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고. 등기법이나 지적법에서는 필지가 중요하겠죠. 등기 등록할 때 필지라는 용어를 쓰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중개활동, 감정평가 이런 활동을 할 때는 획지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중요한 용어는 필지가 아니고 획지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필지보다는 획지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알아놔야 되겠죠.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가 획지니까. 그죠? 알겠지? 그 다음에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번,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그래서 구분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똑같은 경우도 있고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자,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1필지가 1획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아, 그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전체가 1번지다. 1번지. 근데 가격 순도 전체가 똑같이 가격 순도 전체가 똑같이 10만원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럼 자, 지번이 몇 개가 붙었지? 한 개. 가격 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그럼 필지가 몇 개고? 하나. 획지도 한 개.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된 거다. 그지? 전체가 1번지. 1번지. 근데 토지는 도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한다 그랬어요.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길에서 멀을수록 불편하니까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야. 요걸 이제 감정평가 용어로는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것을 깊이 가격 체감. 깊이가 깊을수록 가격이 감소해 가는 거죠. 깊이 가격 체감 원리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 우리 시험 때는 20년 전에는 감정평가에 노선가식 평가법하고 회귀분석법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감정평가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은 들어봤지. 3방식만, 그죠? 근데 회귀 방식이라든가 뭐 노선가식 평가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죠. 제외돼서 지금 여러분 시험에서는 우리 때는 그걸 했는데 이 노선가식 평가법에서는 깊이 가격 체감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건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왜 땅을 고를 때는 어떤 땅을 골라라? 길에 접한 땅을 골라라 말이야. 일단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고 도로가 넓을수록 가치가 높고 그렇겠죠, 그죠? 당연히 땅을 고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길이 없는 건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요런 거, 요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를 고르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자, 이 지금 도로에 접한 부분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인데 중간 부분은 제곱미터당 한 8만 원 정도가 그 끝부분은 길에서 아주 멀어졌죠. 가치가 더 떨어져서 한 5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건 전체가 지금 지번이 몇 개? 한 개지. 지번은 하나. 그러니까 필지는 한 개죠. 근데 가격 수는 세 개로 나눠졌지. 그럼 획지는 세 개 아닙니까? 그제?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됐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로면에 또 토지가 있어. 요 1번지, 가운데 2번지, 끝자락 3번지, 지번이 몇 개고? 3개. 필지가 3필지다. 그죠? 필지는 3개지. 근데 1번지, 2번지, 3번지가 전체가 다 제곱미터당 10만원 순으로 똑같다. 가격 수준이. 그럼 이건 가격은 전체 10만원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획지는 몇 개? 한 개인 셈이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이 된 거다. 그지? 자, 첫 번째 경우는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됐으면 필지하고 획지의 크기가 똑같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더 크지? 구분이 안 되지. 세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를 형성했어. 그럼 획지는 필지의 3분의 1 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큰 거야? 필지가 큰 거죠. 그럼 D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가 됐잖아. 그죠? 그럼 이제 획지 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구분 기준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획지를 구분하는 죄송. 잘못했습니다.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번,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구분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큰 경우도 획지가 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제 이까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본트는 요 자체를 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는 있으나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제? 요거는 이제 됐지? 나중에 가면은 감정평가를 접목을 시켜야 돼. 자, 우리 뭐 좀 지났어. 지난주는 이제 수업이 없어갖고 휴가에서 2주 전에 감정평가를 다뤘죠. 그제? 다루는데 다뤘지만은 기억은 나는 건 하나도 없지? 혹시 기억이 나는 게 있을까 한번 뜯어볼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한 개다. 물건이 한 개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가격이 서로 다르다.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있었어. 무슨 평가? 그걸 구분 평가라 그래서 그죠? 자 봐라.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몇 개죠? 가만히 있으라고 성지씨 답하지 말고 필지가 지금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좀 전에 내가 그랬잖아. 필지가 한 개면 물건도 한 개고 필지가 두 개면 물건도 두 개고 근데 지금 이건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하나잖아. 물건은 한 개인데 가격이 세 개란 말이야. 물건이 세 개가 아니고 그죠? 그럼 이게 물건은 한 개인데 필지가 하나면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를 달라고 했잖아. 가격이 다르잖아 지금. 그럼 전반부는 10만 원 곱하기 면적, 가운데는 8만 원의 면적을 곱하고 끝부분은 5만 원의 면적을 곱해서 따로따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단 말이야. 이게 구분평가예요. 구분평가. 그죠? 했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필지가 세 필지면 물건이 세 개라는 뜻이란 말이야. 두 개 이상 물건이죠?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물건이 가격이 똑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그러면 요 여러 개의 물건이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때는 따로따로 세 번 평가할 필요가 없이 1, 2, 3분지 전체의 면적의 10만을 곱해보면 한 번에 평가가 가능하잖아. 그죠?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일체로 이용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평가한다? 싸잡았어.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한다 그랬죠? 그제? 이거는 구분 평가란 말이야. 요거는 일괄 평가고. 요거는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도 똑같으니까 그냥 10만 원 곱하기 면적하면 한 번에 평가가 나니까 요거는 한 개 물건을 한 번 평가하니까 이거는 개별 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1필지 1획기는 개별 평가.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됐으면 구분 평가를 하는 거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일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가 요거. 나중에 가면은 요걸까지를 이제 접목을 시켜야 돼. 필지 획지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뭐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한번 들어봤으니까 나중에 2월에 감정평가론을 다룰 때 조금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필지와 획지인데요. 딱 떠올려 이렇게 필지 그러면 기계적으로 입에서 하나의 지분이 붙는 등기 등록 단위 요 등기 등록의 단위가 필지라는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한 개의 지분이 붙는다 이건 알겠지. 그 다음에 획지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다. 뭐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단의 토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용도가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뭐가 똑같다고? 가격이 똑같이 한 개로 형성된 토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요 말이 꼭 나와야 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부동산 활동상의 용어 이게 획지 이렇게 해서 딱 두 개가 비교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필지와 획지였고요. 여섯 번째 요것도 역시 중요한 거 후보지와 이행지. 최근에는 거의 매년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아주 중요하게
빈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필지 획기보다도 최근에는 더 많이 나온다. 요즘은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라 용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용도가 바뀌는가가 중요한 거다. 둘 다 이제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지는 큰 대분류인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지역 상호간 큰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거고 이행지는 세분된 소분류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포인트는 그죠?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변경 중이냐,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중이냐. 여기에 동그라미를 딱 쳐라. 그러니까 그 후보지 그러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또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토지를 뜻한대요. 자, 우리 부동산에서는 용도 지역을 크게 세 가지로 대분류합니다. 용도 지역을 크게 분류하면은 도표 나와 있어 교재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크게는 용도 지역이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걸 이제 다시 세분을 내 소분류 세분하면은 8개의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자, 택지 지역, 택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하는 토지를 택지로 간다. 좀 전에 그랬지? 그럼 택지에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3개의 지역이 있겠죠.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개가 있고요. 농지 지역은 이제 농업 활동을 하는 통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죠. 농지 보상으로 농업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이게 이제 농지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농지 그러면 논하고 밭하고 가수원, 논밭 가수원을 통틀어 농지라 하거든요. 세법에서는 그 나중에 목장 농지가 포함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농지 그러면 목장 농지를 빼고 전닭 가수원만을 뜻하는 거야. 밭으로 이용되는 전, 논으로 이용되는 닭, 가시수를 재배하는 가수원 이렇게 전지지역, 답지지역, 가수원지역, 농지지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임지는 산림이죠, 산림. 그 산이야, 산 그냥 임야. 산림도 그죠? 신탄임지가 있고 용제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도 나무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건축 자재라든가 목재나 가구용으로서는 아주 고급 산림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나무가 너무 볼품없이 성장을 해가지고 가구나 목재용으로는 못 쓰고 그 숯이나 땔감 용도로서는 저급 산림수도 있습니다. 고급 산림, 가구, 건축 자재, 목재용으로서는 고급 산림을 용재림, 숯이나 땔감용으로서는 저급 산림을 신탄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적지 마라 좀. 그 책에 또 낙서한다 봐라. 볼펜 약 좀 익히라. 약 따라 먹는다. 책에 좀 항칠 좀 하지 마라 좀. 아무거나 적으라 하지 말고. 그 들으면 더 나왔으니까 용어가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토지는 이렇게 용도지역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이걸 이제 세분하면 8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후보지든 이행지든 용도가 지금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후보지는 어떻게? 지역, 큰 지역 상원에 바뀐단 말이야. 지역 상원에.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원의 용도가 바뀌니까 택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농지가 임지로, 농지가 택지로, 또 뭐 임지가 농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원에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반드시 용도가요.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원에 이렇게 상하로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이건 후보지가 된다 이 말이야. 상하로 지역 상원에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예요. 근데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러는데 지역 내에서가 무슨 말이냐? 택지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잖아요. 그럼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주거지가 공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 공업지가 상업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또
농지적인 전답 가수원, 요 농지지역 내에서, 즉 농지적인 전답 가수원 내에서 전이 답으로 답이 가로, 가가 답으로 가가 전으로. 또 임지적인 신탄 용계림 요 내에서 신탄님이 용계림, 용계림이 신탄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요 지역 내에서 이 말은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요거 세 가지 내에서 요거 두 가지 내에서 반드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반드시 이렇게 택지적인 주상공 내에서 또 농지적인 전답 가수원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반드시 용도가 좌우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좌우로. 요거 세 가지 내에서 요거 세 가지 내에서. 오케이? 그래야 이행지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나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행지겠죠. 또 가수원이 전으로 바뀌도 이행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밭을 개간해 가지고 그죠?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겠지. 그러면 전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뀐다는 뜻이 되겠죠. 전이 주거로 바뀌면 이건 상하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건 뭘까? 후보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8개가 막 바뀐다고 이행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행지는 반드시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두 가지 내에서 이렇게만 용도가 바뀌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용계림이 답으로 바뀌고 있다. 뭐? 신타님이 공업지로 바뀐다. 후보지예요. 이건 다 가수를 개간해서 상가를 짓는다. 후보지라. 가수원 지역이 상업지로 바뀐다. 후보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상하로 바뀌는 거는 모두 후보지다. 알겠지? 진짜? 그죠?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상가를 건축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으면 이행지가 아니에요. 잘 들어. 그러니까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중이다. 바뀌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주거지로 불러야 할지 상업지로 불러야 할지 애매하지. 이때는 이행지죠.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 지역은 상업지가 다 안 됐나? 다 바뀌어버렸으면. 그죠? 변경이 끝났지. 변경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상업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행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지나 후보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에만 변경 중에만 붙이는 용어. 용도 변경이 다 끝났다. 그러면 바뀐 용도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바뀐 용도 지역을 불러줘야 한다는 뜻이네. 그지? 자, 농지 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럼 뭐 다른 사람 답안 뒤에 하라고 좀. 농지 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이건 상하로 바뀌니까 후보지잖아. 이행지가 아니고. 아, 속에 천부 날락하네 진짜. 저 뒤로 가. 아이고, 그래. 성재지 때문에 내가 더 아플 예정이다 지금. 책이 갑자기 한 70박스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완전 진짜 몸살이 와가지고 이 허리를 못 굽히겠더라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냥 한 묶음씩 가져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저 박스 정리하는데 진짜 힘듭니다. 그게 하면 이게 농지가 택지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농지로 불러야 할지 택지로 불러야 할지 애매하니까 이거는 상하로 바뀌면 후보지라고 하겠죠. 농지 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뀌었어. 바뀌었다 이 말은 택지지역으로 변경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때는 택지라고 하지 후보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라는 용어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고 특히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요거야. 요 단어 두 개를 가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변경 중이냐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이냐 내에서냐 상호간이냐 저게 시험의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지나 이행지였고 7번째 나지와 근부지. 나지하고 근부지 자체는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뭐 용어 자체는 쉬운데 A 부분의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없죠? 그죠? 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잖아.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토지 위에. 요런 토지가 나지라. 그러니까 나자가 벗을 나자라.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을 때 나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죠? 토지가 그냥 건물이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토지 위에. 이런 토지를 나지. 건물이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 부지라는 말이 바닥 토지를 뜻하는 바닥 토지. 건물의 바닥 토지를 줄여서 건부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 이걸 줄임말이다.
건축물의 부지를 줄여서 건부지. 건물의 바닥토지. 부지하고 부지는 그죠? 다른 말로 부지를 다른 말로 바꾸죠. 그럼 그냥 바닥토지 이렇게 표현하면 돼. 하천의 바닥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주택이 있는 주택의 바닥토지, 상가에 있는 상가의 바닥토지, 또 하천이 있는 바닥토지, 도로의 바닥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바닥토지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부지라는 말이. 근데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의 바닥토지, 건축물 아래에 있는 토지를 건부지, 건물이 없는 빈 땅을 나지.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용어 아닙니까? 쉬우니까 그지? 근데 나지는 이제 건물이 없는 땅이라 건물이 없는 땅인데 그냥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나지를 다시 갱지하고 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식 구분 구절에 따라서 갱지 저지로 나누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갱지나 저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일본식 거는 구분 기준이니까. 근데 일본식 구분 기준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나지는 일본의 갱지하고 똑같아. 그래서 나지나 그냥 갱지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토지 보상 평가 지침에 보면 나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자, 나지의 개념.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줄 빨리 쳐라. 그게 내 읽으면 젠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내가 지금 입에서 쫙 하잖아 지금. 거기 줄 쳐 빨리.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줄 쳤지? 봐라. 그러면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그랬으니까 건물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그랬어.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다 받습니다.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어요. 그럼 결국 나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 이런 뜻이네.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이 공사법 중에서 무슨 부의 제한을 받고 뭘 받지 않느냐가 구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어요. 봐. 자, 여러분이 이제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들어봤잖아.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제? 근데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가 용도 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없겠지? 이게 주거 지역이든 관리 지역이든 농림 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든 뭐든 지정이 있단 말이야. 용도 지역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용도 지역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뭐야? 내 땅이 주거지로 지정되면 주거지구로 이용을 해라. 주택을 지어서 사용해라 이 말이야. 공장 짓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면 개발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라 그래? 행위 제한이라잖아. 용도 지역 내의 행위 제한. 들어보셨어? 그죠? 그게 언제부터 따라와?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죠? 지정의 효력이 지형 도면을 작성한 때 해봐라. 빨리 따라서. 뭐 했노 이때까지? 1년에 11, 12월에 수업 해놓고 그죠?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그게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하잖아요. 그럼 지형 도면이 작성된 때부터 바로 내 땅이 공업지역 지정되면 공업지역으로 이용을 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런 게 있다. 알았어. 나 잘못했다. 나중에 공업 시간에 배울 거야. 그제?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가 용도지역이 지정되니까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따라와요. 그럼 국토계획법이랑 공법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토지가 다 공법상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토지는 공법상 제한이 없고 하는 순간 다 틀린 질문이라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아 낮에는. 이 사법이라는 게 여러분이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뭡니까? 공법하고 사법의 차이가 뭐지? 공법하고 공법을 뭘 공법이라 하죠? 그럼 사법은 뭘 사법이라 하지? 공법이란 국가가 개인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는 거다. 이게 이 공자가 무슨 공자? 공공이 뭔데? 공공기관, 정부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하고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한단 말이야.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게 사법이에요. 어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 여러분이 배우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공법.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야. 부동산 공법 그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죠. 민법. 민법에서 이제 뭐 법률 행위부터 해가지고 뭐 계약법 이런 거 배우면서 그죠?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갑이 5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팔기로 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을지 계약이나 법률 행위가. 그럼 갑은 부동산을 명도해주고 등기를 이전해줘야 되죠. 그리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그런 걸 규율해놓고 있잖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그런 법을 뭐 사법이라 한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민법이죠. 근데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는데 사법에 보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 자, 민법에서 여기 배운 권리는 특혜죠. 물권법에서 물권의 종류는 몇 개? 법에 정해진 물권은 8개. 물권을 크게 어떻게 나눠?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눠요. 그리고 본권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눠?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눠. 그리고 제한 물권은 다시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으로 나눠. 그리고 용익 물권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 담보 물권에 지리권, 저당권, 유치권이 있고. 안 했나? 했지? 했는데 그럼 봐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물권. 그걸 통틀어 제한 물권이란단 말이야. 제한 물권. 그 제한 물권에 용익물권, 담보 물권인데 용익 물권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잖아요. 담보 물권에 지리권, 유치권, 저당권이 있고 그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제한 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소유자가 돈을 빌리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가 들어와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잖아. 근데 그런 물건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권리관계가 아주 깨끗한 거지. 그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지는 금부지보다는 월등히 가치가 높아요. 나지가 이제 금부지보다는 가격이 높죠, 이게. 나지 가격이 금부지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높아요, 나지가. 그 이유는 이제 심화이론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나지 그러면 일단 그냥 건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딱 기하고요. 그냥 정의 그 자체를 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지는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사법상 제한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토지는 전부 공법상 제한은 다 받는다 그랬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면 행위 제한이 따라오니까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그리고 나지는 일반적으로 건부지에 비해 가치가 높다. 왜 높으냐? 제한 물건이 절대 설정되지 않으니까 권리관계 아주 깨끗해요. 첫째. 그러니까 뭐 뒤탈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지, 그지? 권리관계가 깨끗한 데다가 또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건부지는 건물이 지금 버티고 있죠. 그럼 이게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못 하잖아. 주거지 한 개로밖에 이용을 못 하지. 상업지 이용을 하려면 주택 철거해야 되죠. 철거비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상업지로 형질병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번거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 월등히 가치가 높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둔다. 나중에 건부정가, 건부간가는 심화이론 단계에서 정리하고요. 자, 나지.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죠? 어르신들이 나대지 하는 말을 쓰는 걸 들어보셨죠? 그럼 나대지는 뭘까? 건물이 없으면 다 나대질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만 없다고 다 나대지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이 보통 어르신들은 그냥 건물만 없고 땅이 비어 있으면, 그죠? 건물 안 짓고 비어 놓으면 나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대지라도 나대지는 뭐가 나대지냐? 자, 나지가 건물이 없는 따지라 그랬지. 근데 대지는 뭐지? 아까 지목이 대로 건축하는 토지를 대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없지만 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비워둔 땅만을 나대지라고 하는 거야.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비워뒀죠? 그건 나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아니잖아. 일단 지목이 공장을 짓기 위한 거는, 그죠? 그건 나지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나지 그러든지 아니면 공장용지라고 해야 돼요. 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지목이 대로 딱 지정이 돼 있죠? 그런 것만 나대지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빈 땅이라고 나대지 나지 아무데나 나대면 안 된다. 이제 배웠으니까 알았지? 나대질 하지 말고 지목이 대로,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해서 지어둔 땅만을 나대질한다. 이렇게 참고로 그냥 알아둬요. 여러분 중개할 때 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공장부지 걸어갖고 저 나대지 참 좋아요. 이런 소리 하면 쪽 닦아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그제? 알겠나 뭔 말인지? 아무데나 쓰지 마라 말이야. 아이 머리야. 아이고 8번. 좀 낮게 적어야 되는데. 8번에 이제 대지하고 맹지. 자, 아까 대지는 저기 앞에 1, 2, 3, 4에 본 대지는 흑도 받침이 붙었지. 근데 지금 대지 잘 봐. 받침이 어디자 받침이 붙었어요? 요 대자는 자루 대자입니다. 자루 대자. 그러니까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자루 대자를 써서 대지라고 하는데요. 입구가 아주 좁으면서 쌀 자루처럼 생긴 땅을 연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죠. 뭐 사방에 이렇게 도로가 확보돼 있다요. 사방에 도로가 확보돼 있는데 도로변에 토지들이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요 지금 A 부분의 토지를 봐요. 큰 도로에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은 뒤에 넓은 쌀 자루처럼 생긴 이런 토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런 토지를 이제 대지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입구가 좁고 뒤에 쌀 자루처럼 넓은 땅이 나오는데 우리 쌀 자루를 한번 연상해 봐. 자루를 담아둔 자루는 아주 큰데 그 위에 이제 입구를 딱 이렇게 말아가지고 묶어놨죠. 그걸 좀 풀어서 쌀 따르고 또 묶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입구가 아주 좁다는 거야. 그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뒤에 넓은 쌀자루처럼 생긴 땅이 나오는 거죠. 이런 토지를 대지란다. 그러니까 대지 그러면 입구가 협소한, 입구가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이게 자루 대자도 이게 딱 기억나면 이거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자루처럼 생겨서 대지라고 하는 거고요. 맹지는, 자, 대지는 지금 통로가 있죠. 좁지만 길이 있어요. 그죠? 큰 길하고 연결된 좁은 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비해서 맹지는 이제 완전히 나무 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전혀 도로와 접한 적이 없죠. 그죠? A 부분에는 지금, 그지? 요 이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이런 토지가 맹지라. 그럼 이 맹지는 도로가 일단 없잖아. 그지? 드나들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죠. 맹지 상태에서는 당연히 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토지를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길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지는 아까 좁지만 통로가 있었지. 길이 확보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대지는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하고 맹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도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해지면 대지가 되는 거고, 도로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면 맹지예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다. 그러면 맹지. 대부분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입구가 아주 협소하면서 길이 확보돼 가지고 건축이 가능하면서 쌀 자루처럼 생겨 있으면 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대지. 입구가 협소한 자루 모양의 토지. 요게 딱 입에서 스쳐가야 되겠어요. 9번째. 법지와 빈지. 자, 요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뭐 어느 게 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른다. 지문이 5개니까죠. 여러 개를 다 돌아가면 번갈아가면서 내니까. 뭐 맹지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뭐 나지가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지 빈지는 자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거든. 그래서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이걸 줄임말이다. 법으로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줄여서 법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법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혀 쓸모가 없어. 활용 실익은 전혀 없는 토지인데 주로 이거는 윗집하고 아랫집 사이에 있는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 겁니다. 빈지는 개인에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으나 활용 실익이 매우 높은 해변에 있는 바닷가, 해변 토지.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 매립부에서는 그냥
이 빈지를 바닷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매 매립부에서는. 그러니까 바닷가나 빈지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갑, 을, 병 사이에 갑하고 을 사이에는 갑이 윗집이고 을이 아랫집이에요. 을하고 병 사이에는 을이 윗집이 되고 병이 아랫집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경사진 부분에 윗집, 아랫집 요 사이사이에 경사분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요 토지들이 이제 빈지, 아우, 대가리. 이게 이제 법지란 말이야, 그지? 참, 이 습관이 돼가지고 큰일 났네. 호박 다 깨지겠다. 키스가 또. 마이크를 바꿔야지. 이게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냥 흘러내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사진 부분에 땅이 안 무너지게 이제 보통 축대를 쌓아놓고 있거든, 그죠? 축대나 뭐 담장 이런 걸 설치해 놓고 있어요. 이 축대나 담장 아래에 있는 토지를 법지라고 합니다. 이 경사 부분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축대를 걷어내도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짜투리 남아있는 땅이니까, 그죠? 위에 이제 윗집 아랫집 사이에 이렇게 남아있는, 왜 저번에 포항 지진 났을 때 매스컴에서 보는 거 보면 포항 외곽지역에 지진 나가지고 윗집에서 땅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아랫집을 덮쳐버린 거 봤잖아요. 그 윗집 아랫집 사이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땅들이 다 법지라 그게.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이제 축대도 쌓아놓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축대를 걷어내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건물도 못 짓죠. 농장 활동도 불가능하고 해서 쓸모는 전혀 없어요. 근데 소유권은 인정해준단 말이야. 땅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죠?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윗집에서 아랫집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윗집이 갑이에요. 갑이 축대를 설치해야 되고, 여기서 요 부분은 을이 윗집이거든, 그죠? 을이 축대를 설치해야 돼. 그래서 축대 설치 의무가 윗집에 있기 때문에 쓸모는 없더라도 윗집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줘. 요 부분만큼 여기까지는 갑에게, 여기 부분은 을에게, 또 요 다음 부분은 배에게, 이렇게 윗집 소유로, 아랫집이 아니고. 오케이? 누구 소유? 윗집이라고 했다. 아이고, 윗집 소유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전혀 쓸모가 없는 이 경사부분의 토지가 법지입니다. 빈지는 해변에 있는 바닷가인데, 요건 이제 육지야, 육지. 그 육지에 있는 토지는 전부 그죠? 개인들이 다 사유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갑, 여기는 을, 뭐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개인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는데요. 바닷물이 꽉 차면 여기까지 찼다. 그럼 이게 만조수위선이야. 찰만자. 만조수위선이다. 근데 밀물, 쓸물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또 빠져나가지. 요만큼 차있다가 빠져나가면 요 높이가 된다. 그러면 요 빠져나갔을 때 요 높이가 간조수위선입니다. 바닷물이 차있다가 딱 빠져나가. 바닷물이 차있다가 빠져나간다. 그럼 여기에 갯벌이 형성됩니다. 갯벌. 그제? 바닷물이 차있다가 쭉 빠져나가면 갯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뭐 바지락도 캐고 막 게도 잡고 하잖아. 그죠? 이 갯벌은 빈지라고 하지 않고요. 간석지라고 합니다. 간석지. 용어가 그러니까 다른 용어다. 빈지하고 간석지는 다른 용어.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에 갯벌은 간석지라는 용어가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럼 빈지는 뭐냐? 요 만조수위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요 사이에 토지가 있어요.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요 해변 토지가 있어. 이게 이제 빈지라, 요게. 이게 뭘까? 백사장. 바닷가에, 바다하고 육지 사이에 그 갯벌을 포함하지 않는 백사장이 있잖아, 그죠? 해수욕장, 모래사장. 이걸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을 바닷가로 가고 하니까 이 빈지는 엄청나게 활용 시익이 높죠, 그죠? 휴양지를 제공해주고 있지, 우리에게, 그죠? 그리고 또 그 밀물 썰물 때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주면서 바다를 청소하는 역할도 해주고 아주 활용 가치가 높아요. 근데 이걸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지.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 소유로 국유로 간주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으나 활용 시익이 높은 해변에 있는 바닷가를 빈지. 개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줘. 윗집 소유로 소유권을 인정해주지만 쓸모가 없는, 활용 시익이 전혀 없는 해변에 있는 토지를
낙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지? 이걸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요 빈지를 포락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주 또 시험에 등록했는데 좀 이따가 포락지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알 거예요. 빈지였고 이제 열 번째가 뭐 공지 나오나? 공지 공안지 나옵니까? 공지는 내가 토지가 이렇게 한 개가 있어. 토지가 있으면 내 토지에 전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에서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 내가 가진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제 공부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대지가 1000인데 700제곱미터만 건축이 가능하면 건폐율이 70%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70% 부여되어 있으면 이제 이 1000제곱미터 중에 700제곱미터만 건축을 하라 이 말이야. 70% 건축을 하고 이제 30%는 비워놔야 되겠죠. 요게 공지하고 그러니까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토지 이걸 뭐 공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법정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토지. 그러니까 공지가 확보돼 있어야만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공지가 있어야 도로를 일단 확보하겠지, 그죠? 길을 만들면 빈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나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지를 10% 이상 확보하도록 건축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건축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공지를 10%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건축은 최대한 하더라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90%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 시간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하는 걸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건폐율은 최대로 부여할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까지.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70%까지 건축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주거지역은 몇 프로까지? 70%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 자, 상업지역은 90%,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70%, 녹지지역은 20%. 주상공록 배웠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 용도용 건폐율을 다 외우셔야 돼. 안 해도 돼. 오래 다니면 외워져 저절로. 5개년 계획 세우고 공부하시면 돼요. 웃기는 5개년이 뭐 그리 뭐 경제개발도 5개년에 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다 했는데 뭐 중개사 합격은 10개년 계획 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20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28년 동안 하시던 분은 지금 이제 그 어른은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죠? 치매가 오셔가지고 포기를 하셨다. 그 포기 영천에 계시는 분인데 내가 아는 분 중에 28년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합격 못했어요. 결국 51세부터 해가지고 77세까지 하셨는데 28년 하시고도 못했죠. 결국 합격은. 그런 분도 있고 한데 뭐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중개사가. 그제? 해보니 어렵지? 정윤씨 그제? 말을 했어 그러면.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누가 하락하더나. 내가 선택한 건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그제?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이제는. 한번 들어오면 그제? 물 안 담그면 발목까지 물에 빠지나 그지? 진흙불에 빠지는 거 막 발목까지 빠지나 허리까지 빠지나 똑같아. 온몸 다 빠지나 어차피 샤워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끝날까지 하는 거야 그냥. 또 중개사는 또 하다 보면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 죽으실 수도 있어요. 합격하기 전에. 그럴 수는 있지만 포기만 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다 1년 만에 또 합격하고 하는데 뭐 그지? 근데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가지 말고 이게 그럼 자 봐라. 지금 상업지역은 최대 건폐율이 몇 프로까지? 90%. 주거지는 70%까지밖에 부여가 안 돼요. 왜 주거지가 상업지보다 건폐율이 그죠? 20%나 낮을까? 이유가 있겠죠. 주거지는 불이 한번 나면은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불을 꺼야 되죠. 소방차가 진입하면 도로를 넓게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그 공지를 많이 확보해 둬야 되니까 70%만 건축을 하라 이 말이야. 30%를 비워놓고. 알았어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근데 왜 그럴까? 이유도 없이 그냥 막 90, 70, 50, 뭐 90, 70, 뭐 20, 막 이렇게 막 외우거든. 나중에 가면 어디가 70인지도 모르고 그죠? 막. 그러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아주 쉬워요.
당연히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를 좀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공법 과목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거고 왜 이게 70%인데 저거는 90%고 이유가 당연히 있거든. 소방차가 진입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도 그죠? 금폐율을 강화하는 지역이 있고 완화하는 지역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완화할 수도 있어요. 도로가 원활하게 확보돼 있잖아요. 그럼 20%까지 금폐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더 지으라 하고 이미 도로가 10차선 도로 확보됐는데 거기에 또 공기를 그만큼 낚여놓을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면 그런 데는 금폐율을 더 완화해 줘요. 그렇게 해서 90%까지 부여하는 지역도 있어. 건축부에서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한계의 대지 안에서 법에 정해진 건폐율만큼 건축을 하고 주변에 비워둔 땅 이걸 공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공지하고 칠판이 없어. 쉬어야 돼? 알았어요. 4분 12초만 쉬고 10분 안 쉰다. 4분 12초만 쉬고 할 테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칠판 좀 씌워놓고 공안지부터는 좀 쉬었다 합시다.